안녕하세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성승미소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목, 미국 증시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왜 그런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여전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트럼프 문우신 이들의 대화, 협상, 부양책 협상이죠.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협상의 흐름을 보면 결국 낸시 펠로시 의장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타결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 것 같던데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실은 이 11월 3일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사탕발림이거든요, 이게. 진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표를 더 얻을까. 그래서 씨름에서 이제 삿바싸움 하잖아요, 서로가. 예. 비디오 보면 강호동과 이만기 서로가 무릎을 먼저 꿇지 않으려고 그래요. 꼭 굴욕감을 줄 것 같아갖고, 또 자기가 사기를 상대방에게 줄 것 같고, 지금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 이 삿바싸움에서 보면은 서로가 먼저 양보했다가 표심이 거기서 손해볼까봐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사실 어저녁에 2차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선 토론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거지만은 월가의 분석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굳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험을 해가면서 민주당에게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달겨들어서 이것을 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이제 선거도 열흘 뿐이 안 남았는데 더 이상 민주당에게 끌려가지 않을 거고, 하면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자세가 조금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얻어내고 싶지만은, 만일 지금 여론조사의 그 지지율을 보더라도 블루웨이브, 싹쓸이 다 한다고 그러면은 거침없이 부양안을 자기들이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도 배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선거 끝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잡았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안 크게 하는 것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굳이 자기 주장을 굽혀가면서 엄청난 2.2조 달러 그 부양안에 그 합의 이제 서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일 민주당이 백악관까지 다 독차지했다 그러면은 이제 정권을 잡은 입장이잖아요. 네. 국가를 통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의 표를 구걸하는, 표를 달라고 하는 그 심정에서 정권 잡은 자의 책임감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면서 아마 이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대한 금액이나 세부 조정 이런 것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은 상당히 축소된 부양안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르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결국 부양책 금액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그 금액보다는 크게 줄거나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 지금 1.9조 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은 2.2조 달라고. 네. 근데 하여튼 선거가 끝나면은
그 금액에서 더 커질 수는 없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3대 그 권력 그 기관에 누가 하나 한쪽을 잡으면은 통과가 사실 어렵잖아요. 예. 상하원에서 누가 민주당이 하나만 차지했다든지 백악관을 뭐 트럼프가 다시 재탈원했다든지 뭐 하면은 이 삼각축에서 이제 이 두 개 축이 있다 할지라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도 없고 이제 느긋하게 진짜 그 상당히 축소된 그 양으로 서로 합의해 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상원도 지키고 자기가 백악관도 다시 차지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진짜 공화당이 최근에 계속 두 번이나 헛발질했던 500억 달러 그 정도 선에서 아마 5천억 달러. 예. 네, 500빌리언 달러, 5천억 달러 예. 거기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예, 그런데, 우리가 크게 기대하지 말자. 이제 자,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말자는 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컨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주초에 보면 펠로시 의장이 이제 다 됐다 이러면 증시가 좋게 반응을 했거든요. 이게 네.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증시의 그 변화가요. 지금 지난주와 또 이번 주 초에는 그 스timulus 패키지에 대한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증시가 환호하고 조금 더 실망스러우면 또 내려갔다 이렇게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 반응이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오늘 그 미국장 그 금요일에는 사실 선거 전에 딜은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해석되거든요. 서로가 이제 서로 비난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전에는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진 이 상황에서도 증시는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이미 시장에서는 그거는 그거고 이제는 당면한 이 현재 증시 환경 여기에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마지막에 언급했던 페드의 대차 대조표, 이게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거든요. 결국은 미국의 연준도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금요일, 목요일 말씀하신 대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야, 경기 부양책 대선 전에 없어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런 페드의 대차 대조표, 이 유동성이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불안감을 해소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어요? 네, 그 페드의 액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그 확진자가 상당히 뭐 오늘만 7만 명 해도 뭐 7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로 이렇게 확산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목요일날 저녁인가 그 길리에드 렘데시비어에 대해서 예. 그 치료제로서 FDA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예. 이게 최초라고 그럽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보면은 그 애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실험 3개 이제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여하튼 이 부양책 진전도 안 되고 코로나 확산도 되고 하는 와중에서도 그런 공포스러운 그것을 상쇄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양책에서 사실 400달러를 더 주느냐, 600달러를 더 주느냐, 1200달러를 개인들한테 수표로 주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케어스 액트라는 그 부양책 법안에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빅션, 즉 압류나 퇴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가령 모기지 대출 이자를 못 내거나 렌트비를 못 내고 있다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급 유예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규정이 만약에 부양책이 늦어짐으로써 이게 연장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난 6월 말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을 때 이거 금융시장에서 이 부분은 좀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질병통제센터가 그 에빅션 밴하고
또 포클로저 밴 예. 이것을 이제 명령을 했거든요. 이제 CDC 그 질병통제센터가 이런 그 거주자 그 퇴거 금지 또 집 압류 금지 이걸 내린 그 이유는 그 렌트를 못 내는 사람을 집 주인이 내쫓았을 때 이제 이게 미국 전역으로 이게 엄청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집주인들이 렌트를 못 낸다 해가고 그 가정을 퇴거시켰을 때는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예. 지금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임시 그 수용시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가 더 확산될 수 있잖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CDC에서 이제 에빅션 밴하고 포클로저 밴을 이제 그 금지 명령을 내는데 12월 31일까지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2조 달러 그 부양책 안에는 이 에빅션 밴과 포클로저 밴에 대해서 500억 달러가 지원금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하는 거는 한 푼도 없어요, 그 안에. 이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고 외면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중요한 게, 뭐, 뉴욕, 뭐, 맨하탄 이런 대도시 같은데, 임대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대형 이제 빌딩 몇 개씩 갖고 있으면서 이제 임대해주는 기업형인데, 여기 렌트가 어마어마하게 밀렸어요. 진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빌딩들이 이제 뱅크에서 론 받아갖고 빌딩을 사갖고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 포클로저 밴, 이빅션 밴이 있어갖고 뱅크에서 이 모기지를 못 내도 이 임대 아파트를 차업을 안 했죠. 근데 이게 12월 말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금이 없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집주인들은 참을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뭐 몇 달 동안 렌트를 못 받으니까. 집주인들도 자기들도 30년 모기 대출 받아갖고 집을 산 건데, 지금까지는 뱅크에서 그래도, 모기지를 안 내도 이 법 때문에 이제 미뤄왔던 거죠. 근데 12월 31일 이후에 모기지를 못 내면 뱅크에서 집을 그냥 압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주인들이 새로운 테넌트를 찾기 위해서는 기존 테넌트를 내쫓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길거리로 내몰리는 미국의 그 저소득층 국민들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포클로저다 하면은 뱅크 입장에서도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외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의 그 부양책 안에 500억 달러가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주인에게도 그렇고 월세 못 내는 테넌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기지 못 내는 또 건물주 이게 다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진짜 중요한 이 보조금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진짜 연준 의원들이 우려하듯이 미국의 경제 회복은 훨씬 더 더딜 수 있다. 이게 진짜 내년에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근데 미국의 주택 시장을 보면 시외곽의 단독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사실 압류나 뭐 경매가 된다고 해도 어차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타운의 이런 기업용 오피스 그다음에 뭐 일종의 미국에서는 그걸 콘도라고 하죠. 한국의 콘도하고 좀 개념이 다르게 그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빅션이나 이런 게 밴이 금지되는 게 사라졌다 그러면 정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기업들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겠죠? 그렇죠. 그 맨하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탈출 러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이 더 쉽게 되고 이제 그 공동 건물에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맨하탄에서는 이 사무실 공간이 엄청나게 비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주들이
사무실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뭐 심지어 6개월까지도 렌트 프리 하고 그 다음에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그 오피스 그 스페이스의 렌트 가격이 상당히 지금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역 아파트 임대 아파트 그런 데도 이제 빈 공간이 많이 생기고 점점 그 렌트가 내려가고 그래서 이 도심과 일각지역 여기는 지금 그 하우스 프라이스만 보면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운타운 일각지역은 이 다운타운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쪽 가서 집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보면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보면 갭 오시죠 의류 회사잖아요. 갭이 네. 이제 내년부터는 온라인 매출을 전체 매출에서 65% 이상 목표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갭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로드샵이라고 하죠. 그런 데의 매장은 다 사라지고 전부 다 온라인화 되고 있다. 이미 가고 있지만 더 빠르게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고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니츠 뭐 이런 거 투자자들은 빨리 나와야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 쪽은 아마 더 악화일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이게 참 부양책,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과 이제 이 가정용 이 단독주택하고 완전히 시장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뭔가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은행들이 다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지금 뱅크주가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런 위험 요소, 앞에 깔리는 위험 요소는 우리가 고려하면서 뱅크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부양책은 일단 점검은 끝났고 지난 9월 말이었죠. 그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핫한 주식을 꼽으라면 제가 멤버십에서도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GM 주식입니다. GM이 네. 한 달 동안 약 오늘 좀 빠진 걸 빼고는 약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GM이 상승한 것은 뭐 미국 경기 회복 그것도 영향을 당연히 줬겠지만 이제 순수 전기차죠.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드는 순수 전기차의 양산, 그 다음에 픽업 트럭 뭐 순수 전기 픽업 트럭의 뭐 출시 뭐 가능성 이런 것 때문인데 결국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천억 달러이고 GM은 한 550억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약 8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순수 전기차를 양산하기 시작한 GM을 테슬라의 시장 일부를 뺏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렇게 그 GM 주식이 핫하게 됐나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분석이 맞습니다. 맞고, GM에서 그 전기차의 그 제1차 생산하는 이제 모델로서 허머라고 있거든요. 예, 픽업 허머를 트럭이죠. 이제 선택했는데, 네. 그게 사실 미군 야전 작전 트럭이에요. 험비. 미군 험비. 그것을 민간용으로 일관만 살짝 바꾼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실은 이 젊은 층들, 좀 남성 기질이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허머를 드라이브 하는 게 이게 로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GM이 이 허머를 제1차 이제 전기차로 출시를 했는데 내년 2021년 생산분이 벌써 매진났어요. 그러면서 월가의 분석들은 이제 테슬라의 이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라고 있잖아요, 네. 모델이. 예. 그래서 이 GM의 허머 이 트럭은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이제 경쟁 상대인데 월가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더 능가할 수 있다. 이제 그 이후로 지난 거의 100여 년간의 자동차 생산했던 그 노하우,
그 다음에 커스터머, 폭넓은 커스터머.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갖고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그 어떤 그 시장, 특히 그 사이버트럭, 그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로 GM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드도 시작했어요. 이제 2021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겠다고 이제 선언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예.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이렇게 전기차 뛰어드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사실 중국은 이제 그 석유 최대 수입국으로서 이게 전기차에 대한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목표로 세우고, 이 자원, 의존성을 낮추려고 그러는 거죠. 탄소 그래서 배출을 줄여야 되니까. 네, 이 국가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사업을 이제 전기차로 정한 듯 싶은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 전기차, 테슬라든지 전기차의 배럴이 3분의 2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기반적으로 더 이제 우위에 이제 선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해갖고 이 테슬라를 뛰어넘는 그런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제 이렇게 야심차게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서 테슬라가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계속 이런 독보적인 선두를 지킬 수 있는가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며칠 전에 어닝 발표했죠. 예. 테슬라. 맞습니다. 어닝 발표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눈여겨본 게 일론 머스크가 그랬더라고요. 테슬라 자동차 안에서 12가지의 새로운 스타트업을, 조그만 소기업, 이제, 벤처기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 이외 부분에서도 4개의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이 전기 자동차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만 현재 주가를 더 받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어닝 가이던스에서 12개의 스타트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다. 그 말을 들을 때, 이 테슬라가 자동차에 국한되지 않고 아마존이 처음에 리테일로 시작했지만 지금 전자 이쪽으로, 그죠? 예. 사업을 확장해 나가듯이 테슬라도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나가서 이 그룹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어쨌거나 전기차 시장 하나만 보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뜨거운 아마 경쟁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한 대만 계속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는 없고요. 이제 그동안 모아둔 데이터,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 전기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전력 반도체는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칩이죠. 핵심 칩, 이런 사업까지 확대해서 결국은 차량 데이터 관련한 이제 새로운 그룹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제조에서 서비스, 결국 전기차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쪽으로 유지가 돼야 현재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든 넘어서든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사업을 급속도로 확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이번에 어닝 발표에서 보니까 탄소 배출권 판매, 네. 그것을 제외하면은 테슬라가 적자예요. 근데 탄소 배출권을 이제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팔아서 그 돈으로 순이익을 잡았는데 월가 분석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포드, GM이고 BMW고 벤츠고 도요타고 전 세계 유명한 자동차 메이저들은 전부 전기차에 끼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앞으로 팔아먹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 그 시장도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진짜 자동차에서 뭔가 이익을 만들어야 할 만한 그런 이제 좀 절박한 코너로 몰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닝 발표 이후에도
그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주춤거리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테슬라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블룸버그 지난주 뉴스에 제 눈길을 끈 게 이 헤지펀드들이 나스닥 기술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매도를 대규모로 쳤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에 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지금으로 한 열흘 전쯤 그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헤지펀드들이 나스닥 그 기술주들에게 대량으로 숏을 쳤다.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나스닥이 최근에 보면은 이 러셀 2000나 다우존스 그에 비해서 좀 저조해요. 네. 예,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수평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다시 그 데이터를 보니까 헤지펀드들이 나스닥의 그 기술주에 대량 숏 쳤던 것이 반대로 그렇죠. 대량 롱으로 지금 다시 또 들어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플립플랍이라고 그러거든요.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건데 어제 그저께만 해도 대량 숏에서 이제 대량 롱으로 상승 쪽으로 이제 베팅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앞선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당장 증시에서 나스닥 상승세, 강세로 나타날 건지 그거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대선 기간, 대선일까지는 현재 정도로 가고 대선일 이후에는 아마 이런 앞선 세력들이 포지션 취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잠깐 제가 뭘 여쭤봤던 게 그거죠. VIX, 즉 공포지수 옵션. 그러니까 VIX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보면 거기에 대규모 푸시 돼 있거든요. 즉 변동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VIX 푸시잖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주식시장이 많은 사람들이 더 상승에 배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선일에 사실 대선일 전까지는 우리가 뭐 크게 공포를 느낄 거 없는데 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대선 직후에 개표를 했을 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더 많은 표를 얻었으면 아무 문제 없죠. 네. 근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표가 작아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거를 재검표하자. 법원으로 가서 우리가 재판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를 제기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1월 20일 대통령 취임날 그때까지 대통령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는 이렇게 혼란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지금 증시 그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씩 이 바이든 후보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 11% 격차가 벌어졌던 게 오늘 보니까 뭐 7%까지 좁혀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차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은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역점을 둘 것이다. 그래서 석유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 것이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서 공격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미국에 이렇게 많은 이 오일 산업 이걸 다 죽이고 그렇게 재생에너지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조금 아차했는지 실수했다는 듯이 그게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뜻이지 지금 당장 뭐 2025년 그때까지 완전 산업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변명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트위터에서 이 점을 엄청 부각시키고 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은 당신네 프래킹 산업, 그러니까
이 오일, 예, 셰일 오일이죠. 시추하는, 예, 셰일 오일 펌프질을 하는 이 산업들, 당신 다 잃어볼 수 있다. 특히 이거를 또 그 스윙 스테이트, 예, 그걸 딱딱 꼬집어 갖고, 당신네들 바이든 하면은 당신들 일자리 잃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스윙 스테이트의 그 표심에 상당히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앞선 세력들은 그 대선 직후에 공포감이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데다가 지금 베팅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윙 스테이트는 경합주를 얘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경합주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최근에 미국은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이미 우편 투표는 이미 시작돼서 이제 날라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이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를 이미 4천만 명 이상이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걱정할 건 그거죠. 대선 투표일 당일에 트럼프가 졌어. 그런데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한 2주 정도 후에 올 건데 그걸 보니까 뒤집혔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나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 나는 대통령 자리에 못 내놔. 이건 부정투표야. 이러고 몰고 갈 때의 불확실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전에 이제 바이든 후보 그 지지율 표차가 이제 많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점에 우리가 공포를 가장 많이 염려를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자꾸 좁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숨은 지지자, 그 샤이보로라고 그러거든요. 네. 샤이보로가 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희망이 지금 작용하는 거죠. 이게 투심에서도 이게 증시 안에서도 이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투표 결과 당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져버렸다 그러면 상황이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편 투표는 무조건 질 거니까. 그런데 투표 결과가 트럼프가 근소하게 이겼고 우편 투표로 뒤집어 엎어졌을 때 이게 사실 가장 걱정하는 불안이잖아요. 네. 아무튼 이거 우리가 투자자가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서 뭐 부양책도 날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연방정부 셧다운만 보더라도 이 투자자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 증시의 이런 불확실성, 투표 결과 후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좀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월가의 그 좀 비관론적인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데가 모건 스탠리거든요. 예. 모건 스탠리에서는 11월 3일 대선 직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혼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미국 증시는 잠깐 10% 정도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미리미리 조금씩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고 뭐 반대편으로 뭐 금을 사든지 뭐 조금이라도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이미 너무 많이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기준으로 0.83%까지 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국채 상승 추세가 가파르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추세라면 1% 정도 금리 10년 만기 기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월가에서는 그 10년 만기 그 국채 금리를 진짜 1%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제 국채 시장의 그 가격과 금리, 이 메커니즘은 사실 우리 일반 투자가들이 그렇게 상세히 이렇게 참 알기가 힘들거든요.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월가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중국의 국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투자가들로부터. 네. 그래서 미국의 그 10년 만기 그 국채 금리는 지금 0.85%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그 국채 금리는 3.2%랍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 해외 큰 손들이 만일 투자했다가 나 그 돈 못 줘. 이렇게 될까봐 불안해갖고 이제 투자를 못 했는데 중국이 점차 조금씩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이제 그 정부 그 자체의 신뢰감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도 국제적으로 사용처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신뢰감을 주는 그런 환경에서 중국 국채 3.2%, 미국 국채 0.85%. 그러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네. 조금 위험하지만은 중국 국채에다가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국채 투자자들이 중국 국채 쪽으로 몰려간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는 조금 인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못 올라가니까 수요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가격이 눌려 있고 금리가 반대로 예.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그런 한쪽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에도 이제 미소님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정부에서 그 채권 발행 네. 이것이 많으니까 이제 가격이 다운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이 금요일날 그 PMI 그 수치에서 잘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걸 보듯이 그래도 미국 경제는 서서히 경제 회복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신뢰감 이제 그것이 반영돼서 이제 그 국채 금리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목요일 날인가 0.85%, 0.86%인가? 예. 거기까지 갔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선 기간 이제 증시 그 거래 일수로 보면은 뭐 한 7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그 7일 정도의 텀으로 볼 때 증시는 좀 불안해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미국 국채 금리는 잠시 내려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국채 시장, 국채 가격 우리가 이제 TLT라고 그러죠. ETF 있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라고 매수 추천을 제가 날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한 열흘 동안에 잠시 안전자산으로 몸도 피할 겸 또 차트를 보건대 0.86%는 잠시 짧은 조정을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양쪽 다 이제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안전자산으로 피신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익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잠시 저는 대선 전후 직후 이렇게 국채 가격은 잠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불확실성이고 너무 가파른 상승이면 항상 반대쪽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30년이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모기지 금리와 연동이 되는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모기지 금리는 2.8% 사상 최저를 또 갈아치웠어요. 결국은 시장금리는 조만간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모기지 금리가 이미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도 싶거든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0.86%가 차트상으로는 거의 꼭대기로 보이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래도 월가에서는 1%까지 더 올라갈 수는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이제 연준에서는 그 국채시장에 개입해갖고, 모기지 금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억누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대차대표가 최대치를 다시 9.18조 달러로 갈아치웠다라고 그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만약 개입 안 한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 같이 따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저희 그냥 게싱이지만 음, 연준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채금리 이 상승과 모기지금리 하락, 뭐 정치적 불안정 이런 게 다 있는데 문제는 달러와 약세가 계속 이렇게 좀 고착되는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금값에는 뭐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계속 1900달러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물론 그 경제 부양안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금, 은 쪽이 이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은 제가 최근에 그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이제 금요일장도 그래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는데도 금값은 안 올라갔어요. 예. 최근에 제가 한 2, 3주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금값이 어디에 반응하는가. 이제 그걸 봤는데 중국의 유안화가 강해질 때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 그때는 금값이 푹 튀어요. 오늘 그러다가 위안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뭐 거의 뭐 0.05% 이 정도로 살짝 올라가는 상태로 끝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 달러화는 약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히려 뭐 그냥 플랫으로 끝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위험자산 쪽과 안전자산에서는 금, 은 이쪽에 대해서 이제 그 매도 이제 추천을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입장에서 금 가격을 이제 상당히 밀착 이제 와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올수록 금값이 위엔화에 중국의 이제 영어로는 유안이라고 그러죠. 네. 유안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그 뭐랄까 경제 상승, 경제 회복이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고 중국 경제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 이제 출시해갖고 뭐 거의 한 뭐 10만 명 인구 대상으로 지금 실험 중에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중국이 특히 그 중국의 유안화가 국제적으로 사용 범위도 넓어지고 기축 통화로서 한 발 한 발 도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금값이 이제는 미국보다도 중국 쪽에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관점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근데 예. 네, 그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돈을 만지고 싶지 않잖아요. 네. 미국 그 종이 지폐 한 장에 한 2,000 종류의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붙어 있답니다. 근데 뉴욕시에서 돌아다니는 지폐에는 3,000가지가 붙어 있대요. 사실. 근데 그 정도로 네, 종이 돈에 엄청난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안 만지려고 그러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 예. 제가 여기서 선생님을 제외한 미국 시민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야, 이놈들아, 돈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지금 세상 자체가 온라인화 돼가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갖고 돈을 안 만지려고 그러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화폐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예. 이제 중국이 가장 앞서서 이제 디지털 화폐를 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에서도 며칠 전에 그 연준 의장이 자기도 디지털 화폐 출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내가 첫 번째로 갈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 중앙은행에서 출시한 디지털 화폐 이것이 굴러가는 것을 보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연준에서도 따라서 이제 연준 발행의 디지털 화폐를 출시하겠다는 이제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세상은 급속도로 이제 드디어 돈의 온라인화, 돈의 디지털화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옮겨가는데 거기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예. 점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 되고 있기 때문에 돈도 디지털화는 뭐 정해진 방향이라고 보고요. 다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디지털 화폐가 돈, 오프라인 돈을 디지털 한다는 얘기지 비트코인으로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그렇죠. 화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비트코인 세력한테 넘겨준다 그러면 권력을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국가를 넘겨주는 그러니까 거니까. 상승 교수님 늘 말씀하시듯이 화폐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세금으로 받는 그 맞아요. 돈이 진짜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화폐도 중앙은행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세금으로도 낼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화폐. 예. 그 시대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디지털 화폐든 종이 화폐든 미국 시민 여러분 마스크만 끼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선생님 벌써 45분이 넘어서 자, 다음 주 시장 전망 및 뭐 일단 어떻게 보면 대선 투표 직전에 마지막 한 주니까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사실 태풍의 태풍 속으로 들어왔지만은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조용했었습니다. 뭐, 크게 상승도 안 하고, 크게 하락도 안 하고, 근데 남아있는 앞으로 일주일, 이 안은 본격적으로 태풍 경랑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게 뭐 크게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하여튼 업앤다운도 심하지만은 상당히 시장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만약 순조롭게 끝난다 그러면은 지금 꽉 눌려있는 이 증시는 폭등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 지금 오늘까지 그 어닝 발표한 그 기업들 중에서 85%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을 발표했어요. 지금 정치가 증시를 지금 삼켜버리고 꽉 누르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대선만 조용하게 무난하게 넘어간다 그러면은 대선 직후부터 증시는 폭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대비해서 그 위험도 상존하고 있지만은 그런 기회도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포지션을 진짜 지혜롭게 잘 짜야 됩니다.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고 너무 보수적인 방어적이도 아니고 근데 캐시 비중 한 50% 정도 갖고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략이 가장 어렵습니다. 너무 무섭지도 너무 모험하지도 않는 가장 어렵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네네. 없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됐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떻습니까? 미국의 오늘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토요일 저녁인데요.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8만 명을 넘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렘데시비르, 우리 토마스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렘데시비르, 그 다음에 존슨앤존스나 아스트라제니카 이게 다시 백신 실험을 시작했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미국 대선 결과. 결국 일주일 전에 증시가 미리 반응할 것인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 합리적으로 잘 헤쳐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